안녕하세요. 김정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코스피를 비롯하여 글로벌 증시는 전형적인 준금융위기 상황, 즉 폭등과 폭락을 이어가면서 점점 아래로 추락 중입니다. 중국발 경기 위기에 세계가 메가톤급 효리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부동산 시세가 계속 꺾이는 와중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11월 이후 거래량이 60% 이상 급감하면서 집값 추락에 이상증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은 최소한 어깨선이거나 아니면 머리 꼭지 부분이기 때문에 오르면 소폭 오르고 떨어지면 폭락의 저주에 휩싸이게 되므로 매수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마지막 불꽃 꺼진다. 서울 집값 2020년 폭락장 시작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르면 소폭 오르고 떨어지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집값 마지막 불꽃이 이 활활 타고 있는 화마처럼 계속 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속적 폭등론자, 지속적 폭락론자 모두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집값이 계속 폭락한다고 하니까 저를 무조건 폭락론자라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집값이 6년째 뛰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다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손실 보면 정말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 지속적 폭락론자는 조심하세요. 서울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곳들이 많은데 서울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올해까지 6년째 상승이므로 상승기간을 짧게 잡아야 하는데 지속적 매수만 권합니다. 뭐 2년, 3년, 4년 계속 뛴다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여 내려가면 장기간 손실폭이 아주 심합니다. 매수 후에 폭등해도 결국 폭락장이 와서 기대치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잡아가지고 올라도 결국 한 번은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떨어지는 게 작게 떨어질 가능성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 과거에 소폭 하락은 해본 적이 없어요. 폭등 아니면 폭락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 폭등론은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챙기지를 못해요. 기분만 좋아요. 물가 상승보다 조금 더 올라갈 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나요? 집값이 예전에 물가 상승도 많이 했고 집값도 많이 뛰었지만 집 갖고 계시는 분들이 물가 상승보다 어마어마하게 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등락 잘 활용해서 매도하고 매수하셔야 돼요. 근데 지속적 폭락론자는 더 위험합니다. 왜? 무주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 있으므로. 잘 보세요. 서울 집값은 앞으로 인구 절벽이나 기타 이유로 지속적으로 하락만 할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 돼요. 이 시점은 괜찮아요. 이 시점은. 자, 그 다음에 폭등 후에도 폭락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계속 폭락할 것을 주장하는 이른바 폭락론자들은요, 여러분들 집을 빼앗아 갑니다.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현실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폭락을 하여도 내 집 마련과 투자를 놓쳐가지고 심각한 가난에 빠지게 돼요. 즉 지금은 자타가 공인한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니까 조심하고 집값이 추락하면 그때 매수해라. 상투장 매수와 바닥장 매수. 상투장 매수의 특징은 지방해외 거주자들, 신혼 젊은 층들, 미분양, 분양권에도 적극적이고요. 자녀 투자로 추가 매수하고요. 실거주 중심으로 매수하고요. 무주택 서민들이 매수 많이 하고요. 지방해외 거주자들이 매수. 자, 지금 어떻습니까? 프로 같아요? 아마추어 같아요? 대답 잘하시네요. 바로 아마추어들입니다. 이게 바로 끝물의 징조예요. 그렇다면 바닥장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서울 경기 거주자들, 중장년, 미분양, 분양권 소극적이고요. 본인 다주택, 주로 주택을 여러 개 매수한다 이거예요. 바닥장에. 갭 투자, 순수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자, 유주택 중산층 부자들이 많다. 즉 투자로 접근하는 소위 경험이 많은 프로들입니다. 지속적인 폭등론과 폭락론 모두 위험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논리적 근거보다 마음의 위안을 주기 때문에 폭락론을 믿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객관적 상황보다 나의 처지에 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집이 없다고 해서 너무 제 이야기만 막 미친 듯이 들으면 안 돼요. 저도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폭등론자에 심취하면 끝까지 갈아타지 않아서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높지 않아요. 결국은 막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폭락자에 심취하면요 가격이 떨어져 불안하여 끝까지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봅니다. 즉 폭등과 폭락론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라.
집값 하락 징조 8가지를 아예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경기 침체, 30대, 40대 매수자가 증가하고 있다. 좋지 않은 지역이 자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끝물의 징조예요. 전세는 하락하고 검색량이 전세라는 단어가 증가하고 있어요. 매매보다. 그것은 하락이 징조고, 경기가 지금 악화되면서 아까 경매 있죠. 경매가 늘어나는 것들. 중국 글로벌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지금 동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건 별표예요, 진짜로. 공급량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전세가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집값 하락의 징조다. 그렇다면 서울 집값 상승과 하락의 이유는 뭐냐? 이건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이제부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객관적이고 정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815번이 또 김기현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에서 한번 절차를 해봤어요. 먼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서울 매매 전세 저평가 지수 추이를 봤어요. 이게 평균이라고 한다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거품이 심한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거품이 적은 거예요. 자, 서울 집값 보니까 여기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게 19년이에요. 보면 이때는 거품이 별로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평균치까지 온 게 약 2017년 중반 후 때부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거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거품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2019년 12월 1일자로 여기 거의 바닥 근처까지 왔어요. 자, 즉 15%나 거품이 심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서울이요. 서울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15%나. 여기 실질적으로 써 있잖아요. 15.8%라고. 지금 잡으면 제일 안 좋은 곳 서울, 그 다음 안 좋은 곳 세종, 그 다음 광주, 그 다음 대구, 그 다음 대전 쫙쫙쫙쫙 나오죠. 신기하게. 빅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곳이 충북, 경북, 전북이에요. 여기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잡으라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빅데이터는 했고요. 두 번째. 빅데이터 두 번째. 소득 대비 매매 가격은 어떻냐? 자, 여기는 이제 상승장이었던 2005, 6, 7, 8, 9년은 상승장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2010에서 13년까지가 하락장이고요. 이게 상승, 여기는 하락. 그 다음에 대충 15년부터 19년 현재까지가 상승장이었다면 이제 20년 이후부터는 하락장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거 보자고요. 이건 매매가입니다. 정말 매매가 지수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내려갔다가 쭉 올라왔잖아요. 서울 아파트 모양. 자, 이제 보시면 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매매가 지수. 지금 소득 대비 매매가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집값이 정점에 치는 게 2007년이에요. 8년. 이때 정말 비쌌잖아요. 정말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10년부터 거꾸로지기 시작했죠. 하락한다고 했죠. 자, 이때는 정말 거품이 제일 적었을 때고. 자, 집값이 상승하면서 어떻습니까? 얘도 정달 올라가고 있죠. 자, 2019년 현재 12월 달 현재 PER 규모 예전에 꼭지 찍었던 2006, 7, 8년에 90% 수준입니다. 즉 어깨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래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머리까지. 물론 얘하고 똑같이 올라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건 맞아요. 이게 또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여기처럼 가파르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지금 소득 대비 이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전 고점하고 맞닿고 있다. 적어도 어깨에서 머리 수준 그 사이까지 왔다. 아마 2020년 총선까지는 조금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등이 아니라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으로 보여져요. 세 번째 빅데이터. 물가 대비 주택 가격 지수 한번 보자고요. 자, 물가 대비. 여기 보시면 이게 물가입니다. 이 파란 게. 자, 이제 가격 한번 보자고요. 빨간 거. 어떻습니까? 이때 물가에 비해 상당히 거품이 심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 7, 8, 9 이때 집값 상승기예요. 역시나 거품이 심하죠? 그런데 2010년부터 13년까지는 집값 하락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때요? 집값 내려가면서 거품이 제일 적었을 때예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자, 여기 이때는 다시 또 집값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렇죠? 자, 물가 지수를 추월해 버렸죠. 즉 이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금 도래했죠. 즉 지금 거품이 지금 많이 꼈다는 뜻이에요. 왜? 예전에 10년 전 상황하고 거의 지금 같은 상황이 지금 맞닿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모습은 어떻냐? 이게 2020년 초까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확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야 하잖아요. 다만 이게 올 12월 달 당장 내려갈지, 아니면 2020년 1, 2월 달에 내려갈지, 6월 달에 내려갈지, 그건 조금 더 봐야 돼요. 학자에 따라서 이 빅데이터 해석을 두고 1년 있다 추락한다, 2년 있다 추락한다까지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 어깨선까지 역시 올라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빅데이터 매매하고 전세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샛노란 거, 이 부분들이 지금 매수, 즉 매도자 우위라는 뜻이에요. 현재 2017년 3월 달에도 강했고, 2018년 8월 달에도 강했고, 2019년 10일, 9, 10, 11 계속 강해요, 지금. 그러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노랗게, 찐노랗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마 내년 1월 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정부가 특단 대책을 내놓지 않은 한은 2월 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끝자락에 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역시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을 기점으로, 이 100을 기점으로, 자, 이때 상반기 때 집값이 빠질 때니까 팔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계속 지금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으면서 전세가도 계속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 이 부분도 피로감이 겹치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입주 물량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2016, 17, 18, 19년에 입주 물량 많았죠. 여러분들이 공급 부족이라고 서울 자꾸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2020년 1월, 2024년까지 이게 지금 공급 물량, 예정 물량이에요. 물론 3기 신도시가 생기면 좀 더 늘어나겠지만 이건 서울에 국한시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집값이 뛰었을 때 2005, 6, 7, 8년 이때 보세요. 정말 입주 물량 많았죠. 자, 근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 2011, 12, 13년 때 입주 물량 별로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집값이 뛰었을 때 입주 물량이 많았고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입주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 물량 가지고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간만큼 피로도, 사이클,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자, 4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서울 집값이 가장 거품이 심한 상태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자, 이게 매매 전세 저평가 지수 추이로 본 거고, 두 번째, 보시면, 자, 소득 대비 저평가 비율, 지금 소득 대비 예전만큼 거의 지금 90%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 세 번째, 물가 대비 저평가. 자, 옛날에 2006, 7, 8년에 보여줬던 모습을 또 한 번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락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자, 전세 매매가 지수가 이미 피로도로에 쌓여가지고 이제 한계치에서 벗어났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예전에 2011, 12, 13, 14 이렇게 물량이 적었을 때 집값이 폭락을 했잖아요. 즉 물량이 많았을 때 너무 꼭지를 찍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하고 연동해서 역시 집값이 하락할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거. 총 4가지를 봤을 때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자, 지금 예전에 집값이 치고 올라갔을 때 2006년, 7년, 자, 여기 꼭지 치고 있잖아요. 자, 쭉 내려왔다가 다시 또 한 번 올라가죠. 자, 지금 현재 이 모습, 즉 2020년 초반을 가리킵니다. 2020년, 자, 선거 이후가 됐던, 또는 선거 전이 됐던, 또는 하반기가 됐던, 이미 지금 집값은 어깨 위에 선까지 왔다, 또는 머리 꼭지까지 왔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물량도, 지금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죠? 자, 서울 아파트 주택 경매 건수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월 평균 103건이었던 게 지금 108건으로 늘어났고요. 자, 실질적으로 309건이었던 게 345건으로 지금 경매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다는 거예요. 한국 땅값과 일본 땅값 거품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일본
40년간 52배나 올랐어요. 여기 일본 땅값이. 그러다가 추락. 우리나라 보세요. 83배나 올랐어요. 자, 49년간.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쪘죠. 기간이 약간 길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폭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일본은 엄청난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땅값뿐만 아니라 부동산 값도 훨씬 더 일본보다 위태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부동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가장 등락의 최대 변수는 뭐냐? 정부래요, 정부. 정부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10일, 금리, 경기 회복 여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유망 상품, 앞으로 나는 청약을 하겠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사겠다. 재개발 아파트를 사겠다. 주로 아파트에 몰려있고 청약이 제일 많고요. 내 집 마련 시기는 언제냐? 2019년이다. 40. 2020년이다. 30. 2021년이다. 26.7.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서울 소형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 자, 이거 보시면 2018년 예전에 꼭지 찍을 때 9.13 대책 직전에 자, 지금 4억 1천만 원 했던 게 불과 두세 달 만에 3억 2천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있는 5억짜리들, 4억짜리들 있잖아요. 소형. 뭐 소형이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얘들이 1억까지 이렇게 거의 25% 추락입니다. 25% 지금 추락. 이거 서울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추락은 얼마든지 올 겨울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집값이 잠깐 조정할 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매도 호가에 못 잡아서 안 달랄 이유가 없다. 자, 지금 매수하면 위험하다. 이거 여러 번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를 가능성, 4억 오를 가능성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4억이 올랐다. 그래봤자 앞으로 5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2억밖에 못 먹어. 이것저것 빼면. 3억이 올랐다. 1억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10년은 돼야 할 거예요. 하락했다 올라가고. 자, 1억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순수익이고 보합 또는 손실을 볼 수 있어요. 1억 떼봤자. 근데 인력이 하락을 했다. 이건 무조건 여기에 플러스 1억을 해야 돼요. 2, 3억 하락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왜? 지금 5, 6년 폭등했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훨씬 커요. 언제 하락하냐의 문제지만 큰 차이도 안 납니다. 자, 3억 하락하면 4억 손해봅니다. 4억 하락하면 5억 손해봅니다. 자, 지금 8.5억짜리 아파트를 잡았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잡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5억짜리 보자고요. 2013년 5월 달에 2.5억이었던 게 지금 5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6억이 매수해야 돼요. 왜? 매도 호가에 매수를 해야 하니까. 좋아요. 뭐 4월 달까지 6억까지 뭐 5억이 매수했던 6억이 매수했던 2020년 초반까지 올라갔다. 1억 좋았어요. 하지만 결국 한 번은 떨어져요. 자, 2023년으로 그냥 일부러 잡아놨는데 결국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한참 아래, 즉 2.5억과 5억의 중간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3.5억. 자, 8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억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4억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는 8억이 잡거나 9억이 잡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1억 오르면 뭐합니까? 결국 언젠가는 떨어져요. 그 언젠가는 안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떨어지는데 과거의 데이터상 그냥 하락한 적이 없어요. 폭락이지. 그러면 역시 4억과 8억의 중간선 5억까지 추락할 수 있다. 자, 15억짜리도 마찬가지로 6억짜리가 15억으로 올라가는데 추락을 하면 11억까지 폭락할 수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서 잡는데 그 다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는 10년 보유하면 돼요. 자, 10년 보유해가지고 글쎄요. 본전치기 할 생각으로 10년 보유했다. 그거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가정상 엄청 폭락한 다음에 또 폭락장이 안 판다는 보장도 없어요. 판 사람도 많아요. 불안하니까. 그 멘탈이 강해야 돼요. 폭락장에 버티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굳이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나는 정말 꼭 잡아야겠다 기억하세요. 그래도 집값이 싼 곳들로 접근하세요. 이게 그나마 좋습니다. 서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서울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곳들이에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 인접지역이죠. 경기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경기 부천시 중동상동, 경기 군포시 삼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경기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바로 이 정도 선에서만 집을 알아보세요. 자,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정부가 잘라줄 것이냐 아니면
중국발 또는 글로벌 경제 위기 또는 집값 하락으로 쪼개질 것이냐는 좀 봐야 하겠습니다. 중국과 주요 국가 부동산의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와 부동산 동조화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도 결국 추락의 늪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부동산은 1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